안녕하세요. 저는 동서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최종석 교수입니다. 이번에 부산 어머니 그린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그린스쿨 환경 강좌에서 ESG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보면 ESG 하고 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ESG가 뭘까? 이런 의문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ESG가 영어의 약자다 보니까 단순히 ESG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의미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ESG가 어떤 건지, ESG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개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ESG를 수행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 약 50분간에 걸쳐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최종석이고 이메일 연락처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으며 이후에 고대대학교에 진학하여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회사 생활을 간략히 살펴보면 처음에 증권회사를 입사하였고 이후에 삼성메디슨이나 성창기업, 경동나비엔 등으로 이직하여 경영기획본부장이나 경영지원본부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회사 생활 이후에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차의과학대학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2020년 3월에 동서대학교 경영학부로 이전하여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주요한 업무 경력을 보면 인사, 법무, 총무, 조직관리 등 경영관리 전반의 실무 경력을 가지고 있고 법학이나 인권 및 창업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학습할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ESG의 의미와 등장 배경입니다. ESG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개념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살펴보고 ESG가 등장한 배경에 대해서 기후변화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ESG가 왜 기업에게 중요한지를 네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투자자들이 기업에게 ESG를 요구하는 것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고객들도 기업에게 ESG를 요구하는 것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는 것. 세 번째로 ESG 결과를 신용평가나 신용등급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ESG에 대한 정부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개인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ESG 활동이나 ESG 실체는 뭐가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ESG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ESG의 의미와 등장 배경입니다. 첫 번째, ESG가 무엇이며 그 개념 요소에는 뭐가 있는가 하는 건데요. ESG란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ESG는 Environmental, 환경, Social, 사회, Governance, 지배구조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Environmental은 기업의 친환경 경영을 의미하고 Social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Governance는 기업의 투명한 지배구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ESG라는 것은 기업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의미하게 됩니다. 즉, 재무적 표현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기업의 중장기 가치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 지표, 즉 재무적 지표가 아닌 지표를 말하는 것이 ESG가 되겠습니다. 앞장의 설명만 가지고는 ESG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 장 이후부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서 ESG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념을 보면 ESG라는 것은 단기적인 기업 가치가 아닌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부문,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비재무적 지표를 말합니다. 비재무적 지표는 어떤 건지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핵심 요소로는 환경을 의미하는 environmental, 사회를 의미하는 social, 그리고 지배구조를 뜻하는 governance가 있는데 그 예를 잠깐 조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에서 있어서는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 즉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환경 규제에 관련해서 잘 준수를 하는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면서 환경오염을 시키지는 않는지를 살피는 거고요. 그리고 자원이나 폐기물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기업이 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회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인지, 아니면 기업 자기는 발전을 하면서도 지역사회에 해를 끼치지는 않는지를 살펴보자는 거고, 기업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그 종업원들, 근로자들에 대해서 안전을 준수하면서 하는지, 근로자들을 단순히 어떤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근로자 안전은 중시하지 않은 채 기업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이라든지 데이터 보호, 프라이버시, 그리고 인권이나 성별 평등 및 다양성들에 대해서 제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보자는 거고요. 마지막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기업의 지배구조라는 것이 기업의 방향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건데요. 기업의 최고 상위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나 또는 감사위원회가 적정한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사회를 위해서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이를 살펴보자는 거고, 뇌물이나 부패를 통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공정 경쟁을 해야 되는데 로비라든지 정치 기구를 통해서 공정 경쟁을 해치면서 자기만 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지, 이런 요소들을 살펴보자는 것이 ESG의 주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좋은 기업 또는 이 기업은 아주 훌륭한 기업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일까요? 과거 이래로 현재까지 보면 주로 재무적 지표가 좋은 기업이다 라고 이렇게 칭했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나 상품을 많이 파는 기업, 그리고 많이 팔면서 또 이익을 많이 남기는 기업, 즉 매출이나 순이익이 높은 기업, 그리고 자산이 많아서 규모가 큰 기업들, 또는 많이 남겨서 기업의 주인인 주주에게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 그리고 기업 내부에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어떤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좋은 기업 또는 훌륭한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좋은 기업이냐 아니냐의 그 판단하는 유무는 재무적 지표들이 좋으냐 안 좋으냐로 판단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면서 폐수를 방출한다든지, 또는 폐가스를 배출해서 그 기업이 속한 지역사회 환경을 상당히 오염시키면서 제품을 생산하고 매출해서 이익을 남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들 중에 정규직은 별로 없고 대부분이 저임금에 비정규직 직원이 다수를 차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고 정치와의 결탁 등을 통해서 로비를 통해 경쟁자를 물리쳐서 매출을 많이 하고 순이익을 많이 온다면 그런 기업을 과연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이런 기업을 당연히 좋은 기업이라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또는 향후의 미래에서는 좋은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왼쪽에 있는 과거의 좋은 기업이라는 재무적 지표, 즉 매출이나 순이익, 자산 규모, 배당금, 현금 유보 등 재무적 지표가 좋은 기업뿐만 아니라 ESG에 해당하는, 즉 우리가 앞에서 봤던 ESG에 해당하는 비재무적 지표도 좋을 때, 즉 재무적 지표와 비재무적 지표가 좋을 때야 비로소 좋은 기업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기업들이 ESG에 속하는 비재무적 지표들을 어떤 내용들을 그럼 관리하고 공개해야 되는지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한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참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이런 정보공개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빨간색으로 본 걸 우선 조금 볼 텐데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을 하냐, 그리고 에너지 사용을 얼마나 하는지, 물은 또 얼마나 사용하는지,
이에 따라서 생산 이후에 발생한 폐기물들에 대해서 배출은 얼마나 하고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환경에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거나 또는 위반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을 안 한지들을 관리를 하고, 이를 재무적 지표를 공개하는 것처럼 이를 또한 공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임직원들의 어떤 평등이나 다양성, 성별 평등, 성별 다양성, 고용 형태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관련된 거라든지, 또는 정호분들이 출산을 위해서 출산 이후에 육아휴직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리고 안전보건 관련해서 재해는 일어나는지 또는 제품 안전에 대한 문제를 얼마나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고, 공정경쟁 측면에서 하도급 거래, 가맹사, 대리점 거래 등에서 갑질을 하면서 법규 위반을 하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기업 내부적으로 자체 관리하고 계속 공개해서 기업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공개해라, 그런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ESG의 개념과 핵심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ESG는 왜 등장했을까? ESG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선 최근에 세계일보에서 게재된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투발루와 같은 태평양 섬나라들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소송을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빨간색을 좀 보자면요, 기후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섬나라, 태평양의 섬나라들입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를 상대로 국제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다. 주요 선진국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다라는 건데요. 다시 밑에 보시면 투발루 총리인 쿠세아 나타노란 사람이 성명해서 해수면 상승으로 투발루는 국토가 바다 아래로 가라앉을 위험에 처했고, 매년 횟수와 강도가 심해지는 이상기후는 국민의 목숨과 국가 인프라를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2050년까지 투발루 수도인 푸나푸티의 절반이 물에 잠길 것으로 보고 있다 라고 이제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하나의 이해에 불과하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상기후라든지 폭염, 폭풍우, 가뭄 같은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심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점점 더 강해지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초 개념으로 알고 다음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ESG 등장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 관점에서의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는 전 지구가 기후가 변하는 현상으로서 산업혁명 이후 수세기 동안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개발하고 남획으로 발생한 인류 경제활동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온실 효과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ESG가 등장한 첫 번째 배경이 되겠습니다. 온실 효과란 것은 왼쪽 하단의 그림을 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지구로 계속 오고 있는데요. 시골에서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비닐로 온실을 만든 경우를 상정해 봅시다. 비닐 온실에 태양 에너지가 흡수되어 들어오게 되면 온실 내부에 들어온 에너지, 열은 비닐에 의해서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바깥 공기보다 더 따뜻하게 되어서 겨울에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데요. 이와 똑같은 현상을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지구의 경우에도 동일한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오른쪽 그림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를 통해서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서 사람이나 식물, 동물이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는 지구 표면이나 대기에 의해서 일부는 흡수되고 일부는 외부로 반사되어서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그런 기능을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산업화로 인한 온실가스로 인해서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이전보다 훨씬 많이 존재하는 경우, 이 온실가스는 열을 많이 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 비해서 대기층에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열이 있기 때문에 시골에서의 온실과 같은 그런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온실 효과라고 명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장에서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많은 경우에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지구가 뜨겁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온실가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돕는 원인 물질이 온실가스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산화탄소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 외에 다른 온실가스도 있고 지구온난화 원인에는 온실가스 외에도 다른 게 있습니다만 일단은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를 돕는 대표적인 원인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열을 붙들어 두는 능력이 있어 대기 온도를 상승시킵니다. 농도가 증가할수록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져서 더 많은 열을 붙들어 두게 되는데요.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기체보다도 대기 중에 많습니다. 두 번째, 자연계에서 쉽게 만들어지지만 분해는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온실기체 중에 제일 많이 생성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1880년 정도부터 최근 2020년 정도까지의 이산화탄소 농도와 세계 기후 변화의 상관관계를 표시한 그래프를 보고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산화탄소 농도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세계 기후 변화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산화탄소 농도는 1880년대부터 완만히 상승하다가 약 1950년 정도부터는 급격히 오른쪽으로 기울기가 가파라지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기후 변화는 이산화탄소 농도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 추세는 대부분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서 세계 기후가 변화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장에서 학습한 내용을 잠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류의 경제활동의 결과라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이 온실가스의 특성으로 인해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현상인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남극대륙이나 북극의 얼음이나 빙하가 녹음을 해서 해수면이 상승하여 남태평양 등 지대가 낮은 지역은 이미 침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전보다 훨씬 더 센 강풍이나 강우, 폭우, 가뭄 등 이런 어떤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진행 상황을 그대로 가만둔다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인류,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구가 훨씬 더 뜨거워져서 결국은 모든 인류가 멸망하는 그런 슬픈 결과를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류들은 이런 기후변화에 대해서 가만히 손 놓고 있어야만 할까요? 그렇지가 않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지구온난화를 막고 우리 인류가 멸망하는 그런 길을 차단하는 노력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 인류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글로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교토의정서란 것하고 두 번째는 파리협정입니다. 교토의정서는 2005년에 발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총 6가지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 6가지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 외에도 다른 5가지 온실가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38개 선진국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의무 감축 목표를 주어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목표를 진행합니다. 그 기준은 1990년을 대비해서 약 5.2%를 감축하자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2차 의무 감축은 선진국보다는 조금 더 잘 살지 못하는 개발도상국들이 대상인데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는 목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토의정서에는 나름대로의 한계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한계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 인도가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로 의무감축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중국이나 인도는 세계 공장이라고 할 정도로 제조업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중국, 인도는 아직 선진국에 포함되지 못하고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1차 의무 감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온실가스 상당히 배출한 중국, 인도가 제외되었는데도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2위인 미국의 경우에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1차 의무 감축 대상이 되게 됨에 따라서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은 이 교토의존서를 탈퇴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맞게 됩니다. 실제로 세계를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이 탈퇴하게 됨으로써 교토의존서는 상당히 힘을 잃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일본, 러시아, 캐나다 같은 주요 의무감축국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들도 사실상 제외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돼서 교토의존서는 발효는 되었지만 실효적인 그런 어떤 효과는 보지 못하고 종료되게 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교토의존서가 만료됨에 따라서 인류들은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교토의존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협정을 맺게 되는데요. 세계 195개국, 즉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 파리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파리 협정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인 1850년이나 1900년 지구 평균 기온에 비해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면서 현실적으로는 1.5도 이하로, 즉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1.5도 이하로 올라가도록 제한하는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 세계는 최대한 빨리 이산화 배출량을 급속하게 감축해야 한다. 즉 총 배출량, 어쨌든 각 국가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가급적 많이 줄여라, 급속하게 감축해라 라는 것이며, 두 번째는 21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자체적으로 각 국가가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흡수량을 증가시켜서 배출량과 흡수량 사이에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 즉 배출량만큼 흡수를 해서 순 배출량으로는 제로가 되게끔 목표를 완수해야 된다라는 어떤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넷 제로, 즉 순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것 또는 탄소 중립이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ESG가 등장한 두 번째 배경으로는 자본주의 발전사 관점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자본주의는 주주 자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 당시 주류 경제학을 대표하는 경제학자였던 밀턴 프리드먼은 이분은 시카고 학파의 태두로서 1970년대에 노벨 경제학상까지 수상한 분입니다. 이 밀턴 프리드먼은 뉴욕타임즈라는 그 잡지에다가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아래와 같은 글을 썼다고 합니다. 즉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이익을 늘리는 것이다. 영어로 보자면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s. 70년 9월 13일 뉴욕타임즈에 게재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기업의 목적과 책임은 오로지 주주의 이익 창출에 있다. 다른 데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자가 주주 이외의 다른 이해관계자, 직원이라든지 협력업체라든지 또 그 기업이 소지하는 지역사회 등 다른 이해관계자 등의 이익을 지나치게 고려하면 안 되고 오로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만 기업 활동을 하고 기업 경영을 해라 라는 것을 천명한 유명한 그런 문구가 됩니다. 이 글은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자본주의 기업 경영의 절대적 교리로 작용했고 현재도 이 절대적 교리는 무너지지 않고 작용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상들은 당시에는 신자유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에 비해서 새로운 자유주의자인데 새로운 자유주의자로 해서 신자유주의로 불렸고요. 이들의 생각을 간략히 살펴보면 개입이 늘수록 자유는 줄어든다.
그래서 인간 생활에 필요한 필수적인 제한들만 준칙으로 정하고 개인 재량에 맡기는 것이 더 많은 자유를 확보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자꾸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불 개라 공부할 때 음악 듣지 마라 자꾸 간섭하고 개입하면 자녀들은 대부분 자유가 줄어들고 부모의 개입이 많아져서 귀찮고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국가는 개인이나 기업 같은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가급적 개입하지 마라. 그러면 개인이나 기업 같은 존재들은 자기들 알아서 자유를 누리면서 경제활동을 할 것이다. 이런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적 의식이 있는, 즉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기업가들이 이러한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그 기업에 돈을 갖다가 쓴다고 한다면 사실상 그 돈은 기업의 주인인 주주의 돈인데 기업가가 기업의 이익이나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전혀 관계없는 사회적인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들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다. 어떤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고요. 따라서 기업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주체이자 이익단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규제나 룰, 준칙 안에서 경쟁하기만 하면 되지 기업이 주주의 이익이나 기업의 이익을 떠나서 사회의 이익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는 ESG의 두 번째 등장 배경으로서 과거의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유행했다는 것을 학습을 했는데요. 주주자본주의에서는 기업의 목적은 오로지 그 기업의 이익, 또 나아가서 기업의 주인인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라는 것을 이 주주자본주의라고 했는데요. 이를 더 벗어나서 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기업의 이해관계자를 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고 이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라고 학습했습니다. 그럼 이해관계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교재를 보면 기업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개인 또는 그룹 전체를 이해관계자라고 하는데 주주 이외에도 주주나 사채권자 또는 종업원 같은 근로자 그리고 그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 그리고 그 기업의 물건을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청업체 등도 이해관계자로 본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해관계자와 그 이해관계자의 관심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정부의 경우에도 이해관계가 됩니다. 정부의 경우는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고 정부가 정한 법률에 의해서 기업이 운영이 되고 그리고 고용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정직한 공시 같은 것이 정부의 이해관계가 되고요. 종업원의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그 다음에 고용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느냐 아니냐, 그 다음에 자기가 근로를 제공하는 데 따른 어떤 보상의 적정성, 그리고 존중을 받는지, 칭찬, 승인 이런 것들이 종업원의 이해관계가 됩니다. 고객의 경우에는 당연히 양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품질이나 고객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등이 이해관계가 되고, 그 기업의 제품을 원료나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들의 경우에는 어떤 적정한 대우, 갑질이 없이 영업기회의 공정성을 누리고 있는지가 이해관계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일자리가 잘 보장되는지, 지역의 환경을 해치지 않고 환경 규제를 잘 지키면서 환경보호에 그 기업이 앞서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업과 어떤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를 보게 되고요. 나머지 노동조합이나 소유자, 오너 등도 기업의 이해관계자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전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다보스 포럼입니다. 다보스 포럼은 1973년에 시작되었고 전 세계 각국의 정계, 관계, 재계 유력인사와 언론인, 경제학자 등이 세계 경제 현안과 경제 문제에 대해서 각종 해법 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고 지금은 월드 이코노미 포럼으로 WF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으로 기업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정의를 새로 내렸는데요. 과거의 주주 자본주의에 따르자면 기업의 목적은 주주의 이익을 위하는 것 이렇게 될 텐데 이 다보스 포럼에서는 기업의 목적을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잘 조화롭게 하는 것 이렇게 기업의 목적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약칭해서 BRT라고 있습니다. 이 BRT는 미국 내 200대 대기업 협의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이고 시가총액이 미국 기업 전체의 20%에 달하는 미국 최대 경영자 단체입니다. 미국 내 200대 대기업이라고 한다면 거의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그런 대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BRT는 거의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2019년에 개최된 BRT에서 최고 경영자 181명이 서명한 그 성명을 발표합니다. 기업의 목적에 대해서 이 기업의 목적에 대해서 기업은 이제는 주주 자본주의를 탈피하자. 과거에 절대 교류로 작용했던 주주 자본주의를 탈피하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이행해야 된다. 어떤 이런 성명을 발표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본격적인 이행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본 BRT에서의 성명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서명에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나 애플의 팀 쿡, 제너럴 모터스의 메리 바라,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IBM의 지임 로메티 등 내노라 하는 세계 굴지의 대기업들의 주요 기업 CEO들이 참여해서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크게 5가지를 보고 있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을 보면 맨 마지막에 5번 주주를 위한 이해관계에서 주주를 들고 있지만 그 앞에는 고객, 협력사, 직원, 지역사회를 들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이해관계자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고 이런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자신이 이해관계를 잘 도모할 수 있도록 그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절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5번 주주의 경우에도 과거에 주주들로부터 단기적인 기업 가치를 평가받았던 그 경영자들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주를 위해서 단기적 가치가 아니라 장기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그런 어떤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181명의 글로벌 기업 CEO가 서명한 이 선언에는 과거에 주주를 최우선시했던 기업들이 이제는 주주를 포함해서 고객, 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 스테이크홀더 이 가치를 고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강의의 두 번째 큰 주제로서 ESG가 기업에게 중요한 이유, 즉 왜 기업은 ESG를 할 수밖에 없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이 ESG를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투자자들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ESG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을 보면 ESG가 등장하기 이전에 은행이나 보험, 국민연금, 이런 연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비용 부담이나 피투자 기업과 운용사 간의 이해상충 문제 등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대주주들이 하자는 대로 동의하고 동조를 하는 그런 현상이 많았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기관 투자가들이 주주로서 기업의 지배구조, 즉 기업의 어떤 그 중요한 그 의사결정들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를 초래했다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런 기관 투자가들이 그 기관 투자가들에게 투자한 국민이나 투자자들을 대신해서 해당 기업의 지배구조를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그런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그 예로서 블랙록이라는 미국의 세계 최대 자산운용회사인데요. 의결권 행사라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0년 엑슨모빌이라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두 사람의 연임을 이미 이사로 재임하고 있다가 이사 두 사람을 연임을 시키기로 안건을 올렸는데 이 블랙록이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이나 기후변화의 재무적 경영에 대한 공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즉 ESG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사 2명을 연임을 반대함으로써 연임이 좌절되는 현상이 결과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을 개선해야 되는데 이 개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볼보 같은 회사나 이런 35개 기업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서 적극적으로 ESG 경영을 하도록 투자자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자들이 새로운 기업에서 투자를 할 때에도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때에도 ESG를 고려하는 전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 전략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전략으로 네거티브 스크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담배나 총기, 무기 제조 등과 같이 좀 마이너스적인 별로 인류를 위해서 별로 크게 좋지 않은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 특히 ESG 활동이 미비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자기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나 펀드 구성을 할 때 아예 배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네덜란드 연기금의 경우에 에어버스나 힐린 모리스 등 159개 기업을 무기 제조 또는 담배 판매 등의 이유로 투자를 배제했다는 것이고요. 노르웨이 은행 투자운용회의에서는 환경을 파괴했다는 이유로 듀크 에너지나 콜 인디아 등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3대 자산운용사인 뱅가드의 경우에 중국의 군수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할 목적으로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텔레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매각해버리는 그런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ESG를 하지 않으면 두 번째 이유는 그 기업의 고객들이 해당 기업에 대해서 ESG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기업들이 그 글로벌 기업의 원료나 부품,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사들에 대해서 ESG를 요구하는 경우인데요. 애플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에 대해서 어떤 원료나 부품 또는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사들에는 애플이 고객사가 되겠죠. 애플의 경우에 협력업체 청정에너지 프로그램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2030년까지 애플의 협력사 또는 공급사는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라는 프로그램을 가나오고 있는데요. 즉, 그 화력발전 같은 그런 어떤 석탄이나 석유를 사용한 에너지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서 생산한 제품을 공급해라 라는 의무를 지우고 있고요. 이에 더불어 공급망 내 모든 단계의 협력업체에 대해서, 즉 애플의 협력업체, 모든 협력업체에 대해서 노동권, 인권, 건강, 환경보호 등에 대한 행동수칙을 만들고 애플이 이 행동수칙에 따라서 협력업체를 평가해서 잘하는 협력업체에게는 계약을 계속 유지하거나 어떤 메리트를 준다든지 함으로써 협력업체의 ESG 성과를 더 잘 나오도록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는 그런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업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ESG 친화적인 제품을 점점 요구하는 성향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2021년에 ESG 경영에 대한 어떤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잠깐 보면 제품 구매 시에 기업의 ESG 활동을 고려한다라는 것이 한 63%, 설문 대상자 중에 63%. 두 번째, ESG 활동에 부정적인 기업의 제품을 의도적으로 구매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가 70.3%. 그리고 ESG 우수 기업 제품의 경우 추가 가격을 지불하고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라는 설문을 답을 한 게 한 88.3%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ESG 평가 결과를 그 기업의 신용평가나 신용등급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 배경이 되겠는데요. 기업 신용등급이란 것은 기업이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 또는 어음을 발행할 때 원리금을,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매긴 등급으로서 그 기업이 정부 등 공공기관의 어떤 공공입찰 평가를 할 때 또는 경영상태 평가를 할 때, 대출 심사를 할 때, 거래처 등록이나 발주 시 활용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신용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피치, S&P 등에서는 ESG 평가 결과를 그 기업의 신용등급에 반영하고 있는데요. S&P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환경오염이나 탄소 배출량, 안전보건, 내부 통제, 리스크 관리 등으로 분류를 해서 신용평가나 신용등급의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을 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듀크 에너지의 경우 석탄 발전소에서 과도하게 석탄재가 배출된다고 보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서 신용등급을 A 스테이블에서 A 네거티브로 한두 단계 정도 아마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하고요. 무디스 경우에는 ESG 기반으로 전체 기업의, 그러니까 무디스가 평가하는 전체 기업 중에 33%를 ESG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신용등급을 조정을 하고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흐름은 기업들의 ESG 경영이 재무적 위험을 넘어서 신용위험, 즉 기업의 신용에 대한 위험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ESG 등장 배경으로는 ESG 관련된 각국의 정부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ESG 관련해서 공시가 의무화되고 있는데요. 이 공시라는 것은 기업의 재무제표나 주요한 변동사항 등을 투자자들에게 골고루 알리는 그런 어떤 공평하게 알리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표에서 보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란 것은 ESG 중에서 E와 S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는 G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에 보자면 모든 코스피 상장사들이 일정 연도가 되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나 기업 지배 보고서, 즉 ESG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공시해야 되는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ESG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인 거죠. 해외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각국의 상황에 따라서 연도는 조금 다르지만 일정 시점 이후에는 모든 기업들이 ESG와 관련된 내용들을 재무 지표들을 공시하는 것과 똑같이 ESG 관련된 지표들을 공시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지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공시됨으로써 기업을 평가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규제를 강화하는 예로서는 탄소 국경세를 들 수 있습니다. 탄소 국경세란 것은 EU, 즉 유럽연합이 자기들 나라보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의 제품을 수입되는 경우 그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EU에 속하는 프랑스나 독일, 이태리 같은 나라에서 우리 한국으로부터 수입할 때, 즉 한국이 독일이나 프랑스, 이태리 같은 EU 국가에 수출을 하는 경우 독일이나 프랑스, 이태리보다도 만약에 한국이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있다면 그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또다시 부과함으로써 어느 정도 경제적 제재를 하겠다는 건데요. 원래는 수출을 하는 경우에 원래도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관세가 부과되는데 거기다가 더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수출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를 발생함으로써 우리 수출품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그런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상당한 타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EU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8년에 탄소 국경세와 관련된 도박 근거를 마련했고 2023년에 본격적인 도입을 해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한편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EU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정한 연도가 되면 탄소를 중립화하겠다, 즉 넷제로 탄소 배출량과 탄소 흡수량을 같게 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는데 EU 같은 경우에는 2050년, 중국은 2060년, 미국과 한국의 경우도 2050년을 탄소 중립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SG는 이제 ESG를 할까 말까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기업이 발전하기 힘든, 기업이 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로 기업들에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 개인들에게도 ESG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ESG가 무엇이며 ESG 개념 요소는 어떤 게 있고 기업이 ESG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의 경우에는 ESG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비즈니스 지원단에서 밝힌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자원 재활용이죠. 기존의 자원을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재활용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를 절약하고 에너지 사용을 절약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든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텀블러를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이 목축, 즉 가축을 기르는 것에 의해서 워낙 많은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육류 섭취를 완전히 줄일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육류 섭취를 좀 줄이고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가급적이면 친환경 제품을 구매해서 소비하는 그런 패턴을 유지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 사회적 책임을 위한 실천으로는 기부나 봉사,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고 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은 개인 차원에서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좀 힘듭니다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ESG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면서 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업의 의견을 전달하여 ESG 경영을 압박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을 선택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치 소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다른 사람의 부여하는 가치 또는 다른 사람이 휩쓸려서 하는 그 맹목적인 소비가 아니라 자기가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것, 또 본인의 만족도가 높은 소비에 대해서 과감히 소비하고 이를 지향하는 소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격이나 만족도 등을 꼼꼼히 따져서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성향을 말하는데 ESG와 관련된 제품을 선호하고 구매하는 것도 가격을 조금 비싸더라도 자기 자신의 가치가 ESG 경영을 추구해서 탄소를 배출하는 데 있다면 이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소비를 지향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 소비의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삼정 KPMG에서 2021년에 제작한 알기 쉬운 ESG라는 자료를 주요 참고문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으로 ESG가 무엇일까 라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